그럼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모두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크린은 해당 페이지 참고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책자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설명회 진행을 맡은 로엔 컨설팅 황지연 선임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수송 부분의 상세 제도와 2020년 10월 16일 상세 등록부에 등록된 전기차 차량 도입에 따른 화석 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에 따라 전기차를 활용한 외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해 주시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설명회 프로그램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조율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외부 사업 개요 및 전기차 사업 현황,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소개, 전기차 방법론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 지원 안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발표가 끝나면 사전에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통해 받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국토교통부의 서주영 주무관님의 인사 말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외부 사업 개요 및 전기차 사업 현황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주영 책임연구원님께서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주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우선 날씨가 무덥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이 아닌 오송에서 하게 된 점 등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신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단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온라인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명회는 설명의 주 목적은 뒤에 계신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 도입 대체에 따른 온실가스 방법론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외부 사업, 잠재적 사업자들에게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외부 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걸 저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 사업을 참여하시는 업체 또는 개인적인 분들은 컨설팅 업체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타 분야에서 그래서 이게 외부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수송, 특히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국토부와 공단은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국내 방법론으로 승인된 국내 지금 현재 방법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외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가 끝난 후에 올해 전기차 방법론 해설서를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튼 아무쪼록 이번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설명회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발표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외부 사업 개요 및 방법 없는 현황입니다. 사실 외부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그 외부 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절차 체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성 부분으로 이제 승인된 방법론에 대해서 현황 소개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외부 사업 그 진행 개요에 앞서서 먼저 우선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수성 부분의 배출량이 약 9,800만 톤으로 전체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가 96.5%로 거의 대부분을 자동차 또는 화물차 등등 도로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 배출의 억제 또는 연료 전환이 등이 되지 않고서는 수성 부분에서의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출의 어쩌나 그 자동차에 대한 감축 효과의 특징은 대표적인 두 개입니다. 정책은 억제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전환 정책입니다. 억제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는 승용차 이부제 실시라든가 아니면 혼잡 트랙료 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 정책에 속할 수 있고요. 정책으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 전환 정책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의 수단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수단의 전환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 공급,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그런 게 예를 들 수 있고요. 연료 전환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확대 보급 중심이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축 정책은 뭐니 해도 연료 전환에 의한 방법이 가장 큰 감축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학계에서도 널리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그 연료 전환의 중심으로 공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외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50 탄소 중립 중심으로 아마 발표됐고 작년에 발표가 됐고요. 올해 세부적인 감축 로드맵이 아마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제시된 로드맵은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입니다. 이건 30년까지 17년 기준으로 24.4% 감축이고요. 그중에 이제 수성 부분이 29.3%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감축량의 17%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부분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6,400만 톤으로 그 다음, 그리고 수송이 3천만 톤으로 약 17%에 해당되고 전체 감축 그 분야 중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후에 2050 LEDS를 전략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50년까지 17년 기준 74.8% 감축. 그 중에 이제 수성 부분은 30년보다 더 강력한 이제 50년까지 73.3%, 약 5,800만 톤 정도의 감축을 해야 된다는 전략을 도출했습니다만 곧바로 다시 2050 탄소 중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LEDS보다 좀 더 강력한, 다시 말씀해 5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하겠다는 걸로 좀 더 강력한 감축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네, 현재 그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면 다음 발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외부 사업자는 외부 사업을 통해서 발행받는 인증 실적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 업체 등에 판매를 하고요. 할당 업체는 구매와 외부 사업 인증 실적을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세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요렇게 표현하면은 됩니다만, 이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당 업체 조직 경계 외부에서 발생된 외부 경계에서 외부 사업자들이 외부 감축 활동을 합니다. 자발적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자발적 감축 활동을 해서 그 인증받은 감축 실적량을 할당 업체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당 업체에 판매하는 그 할당 업체는 그걸 상세 배출권 전환해서 배출권 거래제의 상세 또는 거래제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외부 사업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외부 사업자가 관심 있는 사업에 등록 신청을 선세등록부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접수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그 검토를 합니다. 방법론을 등록하시면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후에 환경부 협의가 진행되고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면 그걸 인증위에 심의 요청해서 심의가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안건으로 올라가서 심의가 승인이 되면 다시 그거를 외부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외부 사업자는 통보된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고, 이행하신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감치시적 인증량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은 국내 방법론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오 CNG 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외부 사업을 그 국토부와 공단이 맡기 이전에 사업자가 개발하여 2015년 4월에 등록된 방법론으로 사업자가 직접 개발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 방법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립지에 그 메탄가스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메탄가스를 CNG화 시키고, CNG화 시킨 거를 CNG 버스나 택시가 그거를 급유해서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사업은 그 무시동 난방 장치에 따른 에너지 효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검토 요청이 왔었고요. 그 검토 요청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2018년 10월에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승인 받고 나서, 방법론이 승인 받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개정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다시 금년에 공단 직권으로 방법론을 개정하였고, 6월에 확정돼서 현재 등록 시스템에 업로드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법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 측에서 개발한 무시동 난방 장치를 택시에 장착한 상태에서 평상시에 운전하다가 장차 시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 즉 무시동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난방이 되게끔 그만큼의 절감을 확보해주는 감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업체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본 사업은 전기차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나 그 무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공단이나 국토부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 회의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인데요.
전기차 도입 또는 재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승인이 됐고요. 이 승인된 한에서 요거 자세한 이제 뭐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설명, 작성 예시 등등은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제 국내 수성보는 이제 국내에서 승인된 방법론 외에 CDM으로 방법론으로 등록된 사업이 한 211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수성보험으로 이제 해당되는 게 한 18개 해당됩니다. 요 리스트는 별도 드린 책자라든가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의받은 내용들은 좀 마지막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생중계로 지금 진행되는 중인데도 혹시 궁금한 질문 사항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주영 책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소개라는 주제로 로엔컨설팅의 안중간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로엔 컨설팅의 안중간 상무입니다. 저는 전기차 활용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감축 사업을 진행이 될 텐데요.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그린 뉴딜 최근의 정책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어쨌든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감축 사업이 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린 뉴딜 2.0, 그린 모빌리티, 그다음에 파리 협정 이후의 국제적인 감축 사업, 그리고 국내 전기차 외부 사업 감축 잠재량, 그 전기차의 미래 및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뉴딜 2.0입니다. 그린 뉴딜 종합계획이 2020년 7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그린 경제로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수송 분야를 보면 전기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탄소 친환경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113만 대를 보급을 하고 수소차도 20만 대를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또 노후 경유차는 제로를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라는 일련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20년 10월에 탄소 중립을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올해 제출해야 되는 NDC도 강화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50년은 이제 탄소 중립 전략으로 해서 모든 일정들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마 한 10월 정도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반기에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뉴딜 2.0이 나왔거든요. 뉴전 2.0은 지금 불과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바로 2.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탄소 중립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개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7월 달입니다. 유럽에서 유럽 기후법에 해당하는 법이 승인이 됐어요.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소 국경세, 이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도입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같은 업종에서 어떤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린 뉴딜 1.0
뉴딜 1.0에서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보강하는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게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그 수송 분야, 특히 전기차 분야를 좀 보면요, 재정 지원이 강화가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전체 비용인데요. 2025년까지 총 사업비가 160조에서 뉴딜 2.0에 의하면 220조로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소차, 그린 모빌리티를 보급을 조금 더 확대하는 형태의 정책을 펴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전환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2035년까지 무공해, 특히 전기나 수소 관련된 차량만 판매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게 35년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50년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차량이 한 15년 정도 내구 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5년부터 신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판매하게 되면 15년 뒤가 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수송 분야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차지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회사들은 다 2035년 이전까지 다 신차는 다 무공해 차량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GM도 35년이죠. 그리고 벤츠도 2030년에 전체 차종을 다 순수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벤츠가 굉장히 빠릅니다. 실제로 벤츠는 우리가 보통 2050년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벤츠는 자체적으로 2045년에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벤츠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대부분 조립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스콥 3라고 하는 부자재라든가 혹은 이런 데서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품에서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향후에 벤츠에다 납품을 하려면 배출량, 제품에 대한 배출량들을 굉장히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서의 탄소 중립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회사에서 그냥 탄소 중립 선언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품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서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앞으로 2050년까지 대세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또 폭스바겐, 독일 3사들이 굉장히 빠르죠. 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BMW도 2030년, 볼보는 2030년까지 100%, 르노도 2030년까지 최대 9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내를 보니까 아직 현대차는 2040년까지 미국, 중국, EU 등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는 어쩔 수 없이 신차를 다 판매할 때 다 전기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40년 이내에 다 전기차로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35년이 바로 그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뭐 다 수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이제 이 기후 환경 쪽에 규제가 굉장히 강한 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 주가 합쳐서 2030년, 35년까지 판매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국제에너지 기구인 IEA에서 2030년에 전 세계 한 1억 4,500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2020년에 1,100만 대가 보급을 했는데 한 13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10배 이상 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 성장 속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매일매일 보시면 신차가 전기차로 보급된다는 그런 정보들을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만 4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를 됐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보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되지만 아마 오늘 제가 오면서 봤는데 테슬라에서는 이미 2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경차 있잖아요. 경차는 다 전기차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정부도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캠페인이라고 해서 KEV 100입니다. 우리가 RE100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 약간 유사하게 돼 있는데
KEV 전기차로 한국이 100% 전환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죠.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임차 차량을 전기, 수소 자동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다른데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요, 특히 이제 렌터카 회사라든가 택시 회사 이런 데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련이 돼가지고 많이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 임차 중인 민간 기업이 선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구매 보조금 지원 제도라든가 또 직장 사업장 내 충전 인프라를 설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12개의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129만 대 이상을 2030년까지 전기, 수소 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은행이 금리 우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단순하게 개인이 전기차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차량까지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파리 협정 이후의 국제적 감축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앞서도 이제 CDM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CDM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감축 사업이고요. 국내에서 하는 건 외부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 사업은 거의 CDM에 준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CDM이 2020년 이후로는 바뀌게 돼 있어요. SDM이라고 하는 체계,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이 SDM 체계가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체계로 또 넘어가고요. 그 기존에는 감축 사업이 SDM, 그러니까 CDM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또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양 국가 간에 그 전에는 이제 유엔에다가 감축 사업을 등록을 했는데요. 국가와 국가가 양자 협력을 맺고 거기에서 방법론을 개발해 가지고 승인 받아서 전체 국제 사회에서 또 그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길이 굉장히 열려져 있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를 여기 보시면 중앙 집중형 유엔이 감시하고 유엔이 통제하는 형태로 했다가 그게 CDM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협력적 접근 부분 양자랑 다자 간 협력이 가능해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그럼 바뀌었냐? 아직 못 바뀌었죠. 왜냐하면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COP 회의가 못 열리고 있고요. 세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겨울 12월 달에 영국에서 열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세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가장 빨리 움직이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 CDM 방식의 SDM 체계를 가는 게 아니라 양자 협력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SDM 체계는 아직 세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양자 협력은 국가와 국가가 미리 좀 선정해가지고 파일럿 사업으로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의 파일럿 사업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UN 그 제6조 파일럿 사업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3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쿡스토브나 이런 사업도 있지만 전기 자동차 사업이 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CDM 방법론에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CDM 방법론은 주로 이제 연료를 개선한다거나 뭐 CNG 같은 그 연료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근데 이렇게 전기로 바로 전환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런 전기 자동차 사업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파일럿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됐냐?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고 감축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나중에 그 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그 감축 배출권을 국제사회에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MO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런 형태의 양자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국내 한 컨설팅 회사에서 또 캄보디아 쪽에다 전기 오토바이 감축 사업을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서울역 같은 데 가 보면은 배터리를 갖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교체하잖아요. 충전할 수 있는 그 배터리 그런 것처럼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는데 이제 돈을 지불하겠죠.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일정의 회원권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곳곳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오토바이, 즉 그 경유 휘발유를 썼던 오토바이를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저희 그 리저브 카본에서 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요 75cc 이하 범주의 이륜차를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한 0.1톤 정도가 연간 감축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CDM AMS3C 방법론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 방식이기 때문에 CDM 방법론을 쓴 거고요. 향후 2021년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운 방법론, 뭐 새로운 방법론이라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SDM 체계에 들어가서 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다가 또 공장도 세워가지고 이 동남아나 캄보디아에 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대수가 굉장히 확대될수록 감축량이 증가하는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기차 외부 사업 감축 잠재량을 좀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수송 부문 외부 사업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건데, 저희가 원 단위가 대당 뭐 각 차량마다 베이스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200kg 혹은 뭐 1,300kg 정도가 대당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에 전기차로 평균적으로는 한 1,200, 1,3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차량 대수를 한 89,000 정도 보급한다고 하면 11만 6천 톤의 감축 잠재량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또 올해 나왔던 제 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 2025년까지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차 누적 보급률을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25년까지도 283만 대. 여기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플러스 여러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는 것 같고요. 30년까지 785만 대. 그래서 온실가스는 25년까지 8%, 30년까지 24%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차 확산을 점점 국토부 또 환경부 또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2025년에 뉴딜에서 나왔던 제 전기차 113만 대를 보급한다고 하면 한 14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4차 친환경 기본 계획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를 이제 해야 되고요. 21년부터. 그다음에 또 렌터카나 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21년부터 도입이 되고요. 그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가 확대가 됩니다. 그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을 구축을 지원해주는, 이건 충전소죠. 25년에 50만 기 이상, 그리고 20분 충전으로 한 300km 주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형태로 초급속 충전기가 보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고 해서요. 택시나 트럭의 초기 구매 가격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또 배터리 리스 사업도 확산시킬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 자가용뿐만 아니라 이런 렌터카나 택시, 트럭 이런 형태도 다 지원하는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미래 및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지금 이게 얼마 전 뉴스예요. 테슬라 모델 3가 BMW 5 시리즈를 제쳤다고 6월 수입차 판매 1위를 했다는데요. 이게 수시로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누적 1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점점 낮추면은 더 많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 뭐 이제 최근인데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주가들이 다 상승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배터리를 보급하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산업들을 보면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그런 형태, 또 2차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업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저희가 이제 배출권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급량을 113만 대로 했을 때는 감축량이 147만 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KRX 한국 거래소의 배출권 가격을 보니까 KOC가 한 2만 3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2만 3천 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전체량은 총 수익은 이제 33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기 때문에 한 10,000대 정도를 보유한 렌터카 회사를 계산하면 연간입니다. 한 3억 원 정도의 배출권 수익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신청하는 절차는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컨설팅 회사나 혹은 교통안전공단의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저희가 사업 설명회 하는 이유도 그런 지원을 또 펼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배출권에 대한 수익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유지비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보니까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K3 휘발유에 비해서 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좀 절감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석이조의 형태를 되지 않을까. 전기차를 렌트하거나 이렇게 법인으로 쓰는 차량들은 이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안중간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기차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라는 주제로 리저브 카본의 정희영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명회에서 전기차 방법론 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리저브 카본의 정희영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방법론에 대한 주요된 특징하고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에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방법론 개요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더불어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건에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 그린 모빌리티라는 부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란 부분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신에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을 보급을 확대해서 도로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원들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 뉴딜 정책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2025년도까지 11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기를 4만 5천 대를 보급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 감축에 대한 정책을 기여하기 위해서 전기차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을 직권으로 개발하였고요. 2020 년도 10월쯤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상세등록부 시스템에 고지를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우선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이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 예시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기 버스나 택시, 전기 렌터카 그리고 화물 차량 같은 것을 도입하는 운수 업체나 뭐 기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대상 업체의 경우에 조직 경계 내에서 만약에 이러한 전기 차량의 전환이라든지 신규 도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경계 내에서 배출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매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는 자체가 이미 감축으로 내부 감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고요. 그 외에 이제 비할당 대상 업체인 뭐 영업용 차량, 대부분 아마 보시면은 렌터카 업체나 뭐 택시 운수 업체들 이런 업체분들께서는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전기 차량으로 도입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 외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 차량의 연간 충전량이 계측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충전기의 계측 및 기록이 항상 되고 아니면 뭐 영수증 같은 걸로 증빙을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 배출량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이 해당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측이 돼야지 꼭 산정을 할 수 있고 방법론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차량 내에도 계기판에 충전량이 계측이 되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아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차량 계측기 계기판에 나오고 있는 충전량은 법적인 계량기로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 충전기 값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계기판에 나오는 값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차량 내에다가 OBD 디바이스 같은 거를 장착을 하셔서 측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차량은 차량 자체 운행하면서도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어서 이 회생 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일부 충전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계기판에는 계기판에 나오는 것은 회생 제동으로 해서 충전된 양만큼은 또 따로 별도로 기록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 등록 시점에서 국내 전기차의 보급률이 이제 5%를 넘느냐 안 넘느냐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방법론에 보시면은 추가성 평가는 부분에서 고려하는 부분인데 국내 전체 전기차 보급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서 전기차가 보급이 5%를 넘었냐 안 넘었는지를 항상 평가하시고 이거를 증빙하셔야 됩니다. 5%가 초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좀 아시면 되겠고요. 이상 이제 대표적인 사업 적용 대상의 예시를 제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뒤에 하면서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이제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 외부 사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보시고 있는 화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의 목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업에 대한 개요는 기본적으로 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방법론에 대한 적용 조건의 부분하고 시나리오 그리고 추가성 입증 그리고 감축량을 산정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계획의 이제 각 인자별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방법론의 적용 및 불가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법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 차량 그러니까 전기 차량의 고유 번호와 그거에 대한 차량에 대한 배터리 성능 사양을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 차량이 다른 외부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도 중복적으로 신청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사업 계획서에 기재하게끔 방법론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다면 이 방법론은 적용 조건이 대체하는 조건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조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이것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증빙 자료는 어떤 것들을 좀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조건 대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기존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의 화석연료 사용이 입증이 가능한 사업. 네, 이번 기존에 있던 쓰던 죄송합니다. 기존에 쓰던 차량에 어떤 연료를 썼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 원부라든지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걸로 입증을 하시면은 거기에 어떤 연료를 쓰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업 전후 동일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네, 이 부분은 최대한 차량의 전기 차량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는 기존에 운송하고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화물 운송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를 도입해서 여객을 운송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업으로 추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형태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 전후 동일 종류의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차량별 비교 가능한 인자는 편차가 20% 이내여야 한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교 가능한 인자로는 뭐 차량의 종류, 크기, 출력, 중량, 승객수, 변속 방식이나 구동 방식 등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전에 화석연료 차량하고 전기 차량의 이제 스펙을 같이 나열한 다음에요. 그거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내용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가 되셔야 되고 차량에 대한 스펙에 대한 정보는 뭐 차량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증빙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적용 조건 네 번째는 사업 활동 차량 배터리는 사용 및 폐기에 관한 규정에 관련된 국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는 완성 차량들을 보통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게 소비자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기 차량 같은 경우 이미 그 제조사에서 국내의 차량 완성차에 대한 기준을 인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폐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법적으로 배터리 폐기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준수를 한다라는 부분이 사업 계획서에도 기재가 되어야 해야 되고 그 규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준수함을 입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존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폐기되어야 하며 폐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누출량을 고려해야 됨. 네, 이 부분은 대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차량하고 전기 차량을 1대1로 어떻게 보면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기 차량을 대체를 했는데 기존 차량은 국내에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 기존 차량은 국내에서도 돌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죠. 그리고 사업으로 도입한 전기 차량도 국내에서 돌면서 전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차량 무조건 폐기를 하거나 아니지면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수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이 조건은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폐기 증빙서나 아니면은 판매 해외로 수출에 대한 증빙서를 내시면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신규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도입되는 차량에 대한 베이스라인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이 식별 가능한 사업. 네, 이 부분은 내가 전기 차량을 도입했었을 때 과연 어떤 화석연료 차량을 도입을 했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 차량을 도입하지 않았으면은 어떤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을 도입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식별을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 공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뒷장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활동 차량의 배터리 사용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은 국내 규정을 준수한다. 이거는 대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적용 불가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본 사업에 적용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전기를 사업 차량인 전기 차량에다가 충전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한 만큼에 대한 감축도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부분은 전기 차량의 도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감축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감축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으로 명시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중고 전기 차량인지 튜닝을 한 전기 차량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소 전기 차량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용 조건, 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항상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럼 대체랑 신규 도입의 차이가 뭡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라는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해주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체는 기존 화석연료 차량이 입증이 되면은 대체가 되는 거고요. 기존 화석연료 차량이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신규를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서, 왜냐하면 증빙을 기존 차량을 증빙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대체로 명확하게 차량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입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입을 하게끔, 보수적으로 도입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공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신규 전기 차량 베이스라인 선정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 통합자료실에서 이제 전기 차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파일이 두 가지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매년 그 차량들이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사업을 도입하실 때는 최신 버전을 적용해서 선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에 과연 그 사업 경계 내에서 가장 일어나기 가장 쉬운 배출이 무엇인가, 그 배출되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석연료 차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사업 전후 동일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였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5가지 절차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단 프로그램은 총 밑에 보시면은 스텝 1부터 스텝 9까지 총 9가지 절차에 따라서 차량을 선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나리오에 대한 절차를 다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업 모델 차량, 그러니까 전기 차량 뭐 A라는 전기 차량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선정된 결과에 따라 나온 화석연료, 뭐 휘발유, 뭐 경유, LPG를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라인 모델명, 거기 선정하게 되면 모델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차량을 도입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실 것이다라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가성 입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가성이란 부분은 일반적인 경영 요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한 추가적인 노력을 말하고요. 현재 외부 사업 지침에서는 법적, 제도적, 경제적 추가성에 대해서 입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 방법론에서는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추가성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보급률에서 전기차의 보급률이 5% 이하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외부 사업 제도 같은 경우는 CDM의 제도를 좀 기반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내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5%가 해당 지역의 기술의 보편성의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CDM의 기준을 좀 인용해서 가져온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이제
보급률을 보실 때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라고 국토부 통계 누리에 매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거기서 연료별로 차량에 등록된 대수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하셔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도출하시면은 만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 경제적 추가성을 볼 때 경제적 추가성 같은 경우에는 연간 6만 톤 이상 감축을 하는 경우에만 고려하시면 되고, 그거는 지침에 나온 대로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 추가성에서는 현재 친환경 자동차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을 꼭 이 전기차나 수소 차량으로 구매하게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총 갖고 있는 이 대수가 10대인데 그 10대 내에서 80%, 그 8대는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로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9대를 만약에 했으면 그 한 대분에 대해서는 외부 사고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100%다 외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추가성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이스라인 배출량입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상황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차량의 킬로미터당 CO2 배출 계수 곱하기 사업 후 차량의 주행 거리를 곱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 후라는 부분은 전기 차량의 주행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스라인 킬로미터당 CO2 배출 계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차량의 킬로미터당 차량의 연료 소비량 곱하기 순발열량 배출 계수 그리고 기술 향상 계수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이 베이스라인 차량의 킬로미터당 연료 사용량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것도 대체하고 신규로 나눠서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최근 3개년 데이터 아니면 최소 1년치 데이터의 기존 차량의 연료 사용량하고 주행 거리를 가지고 이 연료 소비량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값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료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가 단위가 지금 뭐 리터 퍼 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 단위는 보통 킬로미터 퍼 리터인데 그 연비 값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비 값의 역수 값을 꼭 넣으셔야 된다는 점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기술 향상 계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술 향상 계수라는 게 뭐냐면은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이 매년 1%씩 연비가 향상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수가 지날수록 내 베이스라인 차량의 배출 계수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축량도 점점 낮아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시에는 기존 차량의 연식을 고려해서 그때부터 예를 들면 8년치가 된 차량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연차를 적용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해서 차량에 등록된 날짜부터 해 가지고 도입 연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베이스라인 산정한 부분에서 대체 시에 이 사업 차량의 주행 거리라는 부분이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업 후에 전기 차량이 연간 운행한 거리가 기존에 있던 차량의 연간 운행한 거리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차량을 대체하는 감축만큼만 인정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사업을 통해서 전기 차량을 도입했는데 운행 거리가 더 길게 되면은 오히려 배출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딱 과거만큼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게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캡을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사업 배출량하고 누출량에 대해서 좀 산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배출량은 전기 차량의 운행에 따라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전기 차량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게 없는데 왜 산정을 하죠? 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기 차량도 전기로 가지 않습니까? 전기는 또 국내에서 발전사들이 발전을 통해서 만든 전기로
운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배출량으로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업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 후 차량에 충전된 전력량에다가 전력 배출 개수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충전하시는데 보통은 충전기로 충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고정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해당 충전기들은 법정 계량기로 관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 하실 때 나중에 이 법정 계량기 같은 경우는 항상 검교정을 해야 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검교정 주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배출량을 산정을 하셔야 돼요. 보수적인라는 부분은 이제 이 계측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최대 허용 오차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차 부분만큼을 전력 사용량을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감축량이 좀 적게 나오는 게 보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기간만큼을 사용량만큼을 오차만큼 더 플러스를 하셔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축량이 줄게 되죠. 줄게 되면은 오히려 좀 손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법정 계량기로서 이제 검교정 주기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누출량에 대한 부분인데 누출량은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그 대체에 대한 부분에서만 고려를 하는 부분으로서 적용 조건 5번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꼭 이제 폐차가 안 됐을 때는 고려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희 공단이나 저쪽에서는 국토부에서는 폐차를 꼭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수출을 했다는 증빙을 꼭 해서 누출량을 산정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때 증빙 자료는 차량의 등록 원부나 말소 등록 사실 같은 거 증명하시면은 충분히 폐차에 대한 증빙이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 다 이제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뺀 값이 온실가스 감축량이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전기 차량이 종류가 다르다 할 경우에는 각 차종별로 산정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합산을 하셔서 아래에 보시는 이 표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계에서 작성하실 때 감축량 요약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술 향상 계수를 적용함에 따라서 베이스라인 배출량이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는 부분으로 이 방법론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계획은 사업계에서 작성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측정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고 QA, QC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 데이터 관리나 이런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인자들에 대한 설명도 기재가 돼야 됩니다. 현재 방법론에서는 베이스라인 사업을 등록하실 때 고정되는 베이스라인 데이터 인자와 모니터링 할 때 매번 변동되는 모니터링 인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 방법론에서는 공통적인 인자로 베이스라인 고정 인자로 총 5가지가 있는데 이제 베이스라인 차량의 화석연료 순 발열량하고 배출 개수 그리고 전력 배출 개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고유 배출 개수를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나오는 개수를 적용하여서 산정하시면 되겠고요. IR 이 기술 향상 개수는 방법론에서 명시하고 있는 0.99 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SFC라는 값인데 이게 연료 소비량이죠. 킬로미터당 연료 소비량 값은 여기 보시면은 측정값 제조사 제공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값을 적용하시면 되고 대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한 값하고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을 비교해서 좀 더 낮은 값을 적용하게끔 인자 정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했던 SFC 값은 지금 연료 소비량과 주행거리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해야 되고 무조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에 대한 데이터는 영수증이나 기존의 기록지 같은 걸로 증빙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에 대한 부분은 총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업 후에 이제 이용 연소하고 이제 사업 전기 차량에 충전된 전력량
그리고 이 주행거리에 대해서 입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값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기판에 있는 값은 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이지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나와 있는 값을 써주시면 되고 이용 연수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력의 충전된 양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출처가 계측이나 충전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꼭 측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 자료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기의 충전 기록이라든지 충전된 기록의 영수증이 보시면 뭐 킬로와트 아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값들을 증빙하셔서 하시면 인정이 되고요. 대신에 다른 분들께서는 이거 주행거리에다가 우리 전기 차량에 전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 방법론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측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측정된 값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산정하는 부분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명회에서 발표를 다 했고요. 방법론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공단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또 감사드리고 실시간으로도 좀 질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정희영 선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엔 컨설팅의 안중강 상무님께서 전기차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앞서서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외부 사업을 많이 진행해 보다 보면요, 이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사업 등록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KVR부터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 산정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계측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측정 자료라든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 많이 이렇게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 하면서 외부 사업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고요. 근데 뭐 신청했다고 해서 다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또 그러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선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앞서서도 좀 많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 등록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등록을 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서 심의해가지고 인증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매년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거는 그래도 사업 등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다가 이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각 사업 담당자가 한 군데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바뀌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다 많이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일반 감축 사업이 있고요. 연간 3,000톤 이상 되면은 일반 감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차량 대수나 규모나 뭐 크기 이런 걸 보고 대강 저희가 한번 파악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감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감축량이 100톤 초과하고 3,000톤 이하 되는 게 소규모고요. 극소규모는 100톤 이하입니다. 근데 극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톤 이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많이 묶여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소규모 감축 사업 정도가 많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형태에 따라서도 단일 사업이 있고 묶음형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 감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관련된 이제 지원 참가 안내인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 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거는 저희한테 이제 질의하시면은 이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수행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는 정량 평가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게 규모예요, 규모. 아니, 가장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고 뭐 감축량이 높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정도의 어떤 그 규모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참여도 관련돼서는 이렇게 신청 자료에 대한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료가 충실한지, 그 증빙 자료를 갖다가 제출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면 신청하셔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 평가라고 또 넣었는데요. 정성 평가는 모니터링 가능성, 즉 기술적 파급 효과라고 했는데 모니터링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모니터링이 안 되면 사실은 뭐 사업은 등록한 다음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차량을 더 증대한다든지 증설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이제 사회적 파급 효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에 대한 기여도, 특성 이런 것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그러면 배분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는 그 신청 숫자를 보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등록 지원 범위 관련돼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월 13일까지 좀 접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은 신청 서류 제출 마감 이후에 또 한 일주일 후까지는 받도록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저희 하단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문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접수하기 전에요. 저희가 관련된 제출 서류 목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 딱 저희가 목록 만들어도요 또 다시 문의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관련된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나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지원할 거고요. 사업계획서, 제일 중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등록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모집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분 정도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불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불 켜도 되지 않나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의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주영 책임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추가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 질의응답이 끝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주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일단 사전에 들어온 질문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복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해서 일단은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나 답변이 부족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공단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지원 안내 드렸던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기차 그 충전소 보급에 따른 외부 사업은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인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만으로는 이 보급 자체만으로는 그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외부 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전기차 차량 우리 밤원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 차량 전기차 보급이 되어 있는 곳으로 전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현 전기차 밤원론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보다 효율이 높거나 또는 기타 기술력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게 되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산업 부분의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의 방법론으로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답변은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표준 제도와 요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외부사 밤원론에서는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감축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 제도와는 현재 저탄소 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환경부 관리하에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의 고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차량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면시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은 좀 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하여튼 국가표준 제도는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걸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 해당 전기차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수소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 현재 작년부터 많은 수요를 제가 우리 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어서 작년부터 직권 개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올해 내에 그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적용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분은 2개 정도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앞서 질문하신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수소 전기차와 외부 사업 인정이 되는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그 공단 직권으로 수소차 방법론 개발 중입니다. 다만 그 수소차가 부생 수소입니다. 부성 수소의 연료에 따른 기반한 수소차를 지금 현재 방법론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전기 수소버스 외부 사업의 경우 한 사업장별로 적용이 되는지 노선별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 계획서에 작성되어도 되며 노선별로 한다는 것은 차량별로 사업 계획 작성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업 계획서가 너무 많게 작성이 돼 비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5번째 질의하신 분도 2가지 정도 질문하셨는데요. 하나는 할당 업체가 비할당 업체와 협약하여 비할당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할당 업체가 온실가스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판매할 수 있다면 판매 수량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네, 외부 사업은 할당 대상 업체 조직 경계 외에서만 수행되는 사항으로 수행 조처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업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또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계획서에 그런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적시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조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대한 제한은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세권, 그 할당 업체의 상세권 판매에 대한 5% 정도 인정하는 거는 제한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 물류 기업에 적용 가능한 외부 사업 감축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외부 사업 전체로 보면 분야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류 기업이라는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용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송 분야에 특정돼서 말씀드리면 운송 차량에 대한 어떤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이럴 경우에 현재 전기차 반문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설명드린 무시동 난방장치 장착 효율에 따른 반문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화물차랑 운송 차량에다가 난방기 장착하시면 장착에 따른 감축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전기 화물차 관련 사업계획서 안내 요청건에 대해서는 전기 화물차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서 말씀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본 반문으로는 전기 화물차로 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그 전기차 반문의 적용 조건, 그 중에서는 차량 배터리 사용이라든가 폐기 관련 규정 부분인데 이거는 아까 설명을 좀 해주신 거로 좀 알고 있고요. 혹시 그 설명도 부족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성 입증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차량의 보급 비율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 누리에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의는 이와 답변 드렸고 현재 이제 생방송 중에 온라인으로 질의가 들어온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중에서 우건박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질문 내용 중에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재정비 중이란 뜻인지 전기 지원차 지원금의 장단점 조사 마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데 정확한 제가 의미 해석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지금 발표하실 때 전기차 보조지원금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를 사시면 보조금이 지원이 되시죠. 예, 그럼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제외가 되는 거냐, 감축량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만 혹시 아니라면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침이라든가 그 기본 계획에는 그런 거에 대한 문구는 살짝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기본 계획에 할당 계획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할당 지침에 대한 법령에는 아직 그런 지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기차 보조금에 따른 감축 실적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제외사 그런 거는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제외 문제는 예민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 상황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장기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장기관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상이 되므로 그때까지에 대한 걸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는 다른 질문 두 번째 저것도 내가 다 답변 가능하겠네요. CNG 전기 전환의 경우에도 외부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리저브 카본의 정영선님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 불가 조건에서 대체 신규 도입 차량이 튜닝 차량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튜닝 차량이라는 게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구조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현재 지금 적용 불가 조건으로는 튜닝 차량은 그러니까 전기 차량으로 튜닝하는 것은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변경하는 자체 뭐 카고 차량이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본 외부 사업으로는 좀 추진이 불가하고 왜냐하면은 튜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신차 특성을 좀 알 수가 없어요. 뭐 차량의 뭐 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해왔고 오직 여기는 신규로 대체를 하거나 신규로 이제 도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때문에 개조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할당 대상 업체인 A라는 회사가 비할당 대상 업체인 B라는 계열사에서 사용 중인 휘발유 경유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부 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에서 질문 주셨는데 네, 현재 외부 사업 제도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하시고요. 왜냐하면 비할당 대상 업체 조직 경기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기업이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할당 업체 A 기업이 뭐 어떤 렌터카 회사의 외부 감축 사업을 진행하고 그 차량을 렌터카에서 사용한 것도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추권 거래제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배추권 거래제에 내서 이 사업 경계 내에서는 이 렌트 차량에 대한 유류 사용량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 대상 업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렌트카를 쓴다고 해도 이거는 외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고요. 오직 비할당 대상 업체에 있을 경우에만 외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예시에 뭐 10년치가 나와 있는데 10년 기준점인가요? 아니면은 운행 기간까지 계속 유효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외부 사업은 고정형 10년과 갱신형 7년, 그래서 두 번 연장해서 총 갱신형은 21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재 감축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방법론에서는 그 유효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기 차량을 도입했었을 때 그 차량이 최대한 운행할 수 있는 때까지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넘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한데 폐차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외부 사업에 대한 제한 여부, 뭐 일반 제조업체나 뭐 배터리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외부 사업을 참여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꼭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꼭 뭐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운행하는 업체 뭐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제조업체나 배터리 업체들이 그런 운행하는 사업자와 같이 뭐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들어와서 아까 저희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아까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아까 질문하셨던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이 추가로 질문해 주셨는데, 네, 비할당 대상 업체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업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개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정 용어로
구조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 그거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약 전기 차량을 뭐 간단하게 뭐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가 조건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은 제가 다 좀 답변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단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발표를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설명회에 관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로엔컨설팅으로 별도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일 발표 자료와 리필렛은 사전 신청서에 작성해 주신 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이외에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신 분들 중 자료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엔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메일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